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환영사 하신 분하고 종시가 됐는데 감사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정진이 이사장님이 너무 과찬을 해갖고 제가 몸둘 바를 못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 상담에 대해서는 좀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현지 교수실 때서부터 결혼 상담을 오래 했는데 지금도 현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들은 좀 세미나도 많이 했고 근데 오늘은 하여튼 개론적으로 조금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자료가 이미 여러분 다 받으실 줄 압니다. 저는 여기 아까 저기 사회자님이 MI가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MI는 인도에 있는 미션 인스티튜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인도 대학인데 인도 대학에 제가 후원하는 교회에 신학교가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제가 명예총장을 해서 가끔 가다가 그쪽에 전달도 해주고 제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쪽에서 명예총장을 꼭 해달라고 하고 또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면 영어로 했는데 제가 영어를 좀 할 수 있으니까 강의에다가 하는데 강의에 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학교고 그 다음에 오늘은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첫 시간인데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물어보니까 한 30분이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게 결혼 상담소를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인가 맡은 결혼 상담소를 운영했어요. 근데 거기서는 결혼 상담하려고 하면 상담사 자격증 있는 사람만 하게끔 돼 있어요. 국가가 운영하는 구청에서 이렇게 인가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결혼 상담도 모르면서 결혼 상담하고 그 다음에 결혼 상담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데 상담 1급, 2급 상담할 때는 12시간씩 1급 상담할 때는 12시간씩 그래서 24시간씩이고 저쪽에서는 한 길을 이렇게 2급 할 때 30만 원 받았어요. 그래서 한 70여만 원 정도 받았어요. 35만 원씩 받아갖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제 교육시켜서 해라는 얘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실수를 하지 말거나 그런 뜻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라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일반적인 조금만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결혼 내가 거기 내가 우리 결혼 상담 가르칠 때 그 교육시킬 때 결혼 상담자는 애국자다 그렇게 얘기해. 애국자. 아멘. 정치, 경제, 이렇게 군인 이런 사람 애국자가 아니라 결혼 상담에서 이 매칭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이 애국자다 그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손영재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녀가 없으니까 군대 갈 사람도 없고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없고 대표적으로 대학도요. 지금 지방대학은 많이 정원이 미달돼갖고 폐교한다고 나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방에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쏘서 지방서도 지금 학교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모 대학 대학 인계 인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학생이 없다 그런 얘기죠. 제가 성결대에서 30여 년 있었는데 성결대에도 옛날에는 신학과 같은 우리 성결대 같은 경우는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체육교육학과는 37대 1막 이래요.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신학과는 2대 1, 3대 1은 요새는 1대 1, 1.5대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학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생이 없어요. 총신도 마찬가지고 서울신대도 지금 각 신학대학이요. 신학생이 없어요. 신학생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세계적인 추세고 내가 이제 저번에도 미국 가서 목사님들에게 세미나를 결혼 상담 저출산을 세미나 했거든요. 미국에서 목사님들에게 했는데 미국 차를 보니까 미국서도
결혼이 안 돼, 늦게 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안 낳으니까 미국도 문제더라고요. 이게 조사를 해서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이 현대 사회 특징은 첫째는 뭐 정보화 시대입니다. 여기서 정보가 없으면 안 돼요. IT 금방 사회자님 얘기했었는데 IT 인공지능인데 이 IT 모르면 요새는 무식한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그다음 목사님 모임에 보면 IT 교육,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만큼 요새는 이렇게 정보화 시대, 정보를 모르면 안 됩니다. 저는 시민단체를 운영하거든요. 제가 하는 일 많은 게 있습니다. 국제정의사연합회 시민단체를 운영하니까 여야를 방문하고 아주 자료가 오고 막 와서 같이 참여하려고 하는데 시민단체 모임은 한 300명 내지 400명 정도의 시민단체 대표가 모여요. 저도 대표 중에 가서 정치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여야를 방문해서. 근데 거기에 정보를 모르면 몰라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파 좌파 있잖아요. 우파 사람 우파가 몰라요. 근데 저는 우파도 있고 좌파도 다 있어요. 제가 거기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 초빙해요. 그리고 저도 여야를 좀 막론하고 다 얘기를 다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한쪽 방에 이 좌파만 얘기만 해요. 좌파에게서 뭐 이 우파 나쁜 놈들을 우파에서 좌파 좌파를 막 자기 편만 얘기하지 한 중간력도 없어요. 이게 정보가 약하다는 얘기 한마디로 말하면 편향적이 한쪽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정보가 시대에 정보를 많이 알으려고 한다면 하는 것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다양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10여 년 동안 살았는데 미국에는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각 종교는 멀티 에스닉스라고 해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살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거의 250만 년, 300만 정도의 다민족이 살고 있거든요. 제가 다민족 상담도 하고 다민족과 선교에 대한 강의도 했고 제가 한 세대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박사코스 강의했는데 다민족과 선교. 선교대에서 제가 선교대 30년 있다고 했는데 선교대에서도 이 선교와 타종교 뭐 이런 거 등록할 것 없이 많은 일견 다민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하여튼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다양합니다. 한국 보세요. 한국 중국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사람 내가 지금 저 대림에 거기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중국 장로님이 저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국 사람 행정사인데 중국 사람 도와주고 있는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 사람이 그 사람을 중국 사람 도와주고서 수입을 얻고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한국에 중국 사람 많습니다. 중국 사람 많은 뿐만 아니라 한국의 중국 사람들의 권위가 우리나라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네. 그분 말씀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이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도 제주도가 뭡니까? 제주도는 저기잖아요. 국제 도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비자로 막 온다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하고 중국 사람이 제주도에 땅을 차지하는 게 많고 일본 사람이 차지하는 게 많대요. 그런 걸 볼 때 이게 뭐냐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화된 사회입니다. 한쪽만 편향돼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저기 한민족이라고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도요. 법도 외국 사람들에게서 법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영어를 가르치는데 거기서 가르치는 요구가 뭐냐면 송 교수님 지금 길거리 터다니다가 보면 외국 사람 만나는데 한마디로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대표가 그러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영어를 가야 되는데 저가 원래 우리가 영어 선생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저기 부천에서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를 그랬는데 영어를 좀 오래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고 교수님이 강의해야 된다고 지금 12시간을 강의했어요. 지금 일주일에 3일씩. 그래서 2시간 내지 3시간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다 나이 드신 분이라 좀 질문하면 대답도 못하고 시험 보라는데 시험도 못 봐. 시험 본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교수님 시험 보면 안 다니겠습니다. 등록금을 거기 35만 원씩인데 거기도 35만 원 내고 그래. 그래서 지금 13명, 14명 가르쳤어요. 가르쳐서 지금 거의 끝나갔습니다.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뭐냐면 그만큼 다양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도 그렇게 외국 사람에서 법, 근로기준법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요 중국 사람은 동등하게 막 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많습니다. 그런 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저출산과 결혼에 대한 세미나를 못해도 한 20번 했을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강의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저출산 이건 계속적인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출산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는 고령화사회 올드에이지야 나이 드신 분이 많은 한국 사람들 지금 한국에서 국제적인 추세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큰 타이틀이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인구가 나오죠. 한국 인구는 1960년대에는요 2,500만이었네요. 2,500만. 지금 몇만 정도 돼요? 한국 인구. 지금 5,200만 정도 되거든요. 지금 60년 전에는 2,500만인데 60년 후에 지금은 2025년도에는 5,200만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50년 후에는 얼마쯤 될까? 3,600만이 돼요. 반이 줄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준다니까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회학도 공부해서 이 분야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게 심각합니다. 보통 심각한 게 인구가 줄어든다. 아까 우리 손영재 교수 얘기했지만 인구가 줄으면 여러 가지 막 그냥 힘들어요. 인구가 줄으면 결국에는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국방력 얘기합니다. 군대예요, 군대. 군대 일할 사람이 오고요. 그 다음 산업, 근로 현장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외국 사람이 없으면 3대 업종이라고 안 좋은 것을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오잖아요. 만약에 동남아시아 온 그 사람들 다 보낸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문 닫아야 돼요. 지금 불법 체류자가 많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가 적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국가적인 아주 지금 뭐가 있냐면 인구가 지금 거기 써 있는 대로 우리나라 2750년에는 우리 한국이 없어질 나라예요. 사회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이요 2750년 지금서 700년 된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질 나라예요. 없어진다고 학자들 나이거든요. 여러분 놀라시지 않아요? 이게 하버드 대학 교수가 사회학자가 한 거예요. 한국이 세계에서 최고 먼저 없어질 나라. 한국 없어진다는 게 2750년에 없어져요. 왜냐면 이런 추세를 가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굉장히 헨리 덴트라는 사람이 2018년에 인구 절벽이라는 말을 했어요. 경제학자거든요. 미국 경제학자인데 한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2018년에서 인구 절벽이 뭐냐? 인구가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절벽이 떨어진다는 영어로 크리프인데 크리프인데 이 사람 말하면 1918년 한국에는 이미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인구는 50대 이하고 50대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50대 이상, 예를 들면 10대에서부터 40대까지가 우리나라 현재 53%예요. 10대에서부터 40대, 50대 이하가 지금 53%고 50대에서부터 80대까지가 45%예요. 반반이에요. 반은 50대 이상 사람,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반은 젊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원래 인구는 그렇게 많은데 피라미드 시스템이 돼야 되거든요. 인구를 피라미드 해갖고 밑에 사람은 많고 밑에 50대 이하는 많고 50대 이하가 줄여야 돼요. 그게 피라미드 형식 인구 구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그렇게 여태가 됐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국은 밑에가 조금이고 서서 밑에가 쫓아가고 위에가 많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많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 고령화 시대거든요. 이렇게 한국이 망한다는 거예요. 한국 나라가 없어진다는 거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국회에서 그래서도 저출산 때문에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그마치 15년 정도의 15년
이상을 해가지고 돈 쓴 것만 수십조 썼어요. 그런데도 인구가 안 늘어나.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정책적인 것도 문제 다루고 있지만 어떻게됐든 간에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현재요 80대 이상이 5%예요. 전체 8%. 70대 이상이 8.5%. 그러니까 거의 15%가 70대 이상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별로 70대 이상이 예를 들어 이제 한갑이 오니까 60이잖아요. 60대까지 왜 한갑 잔치 왜 했냐면 그때까지 못 사는 했잖아요. 지금 저 한갑 잔치는 있어요. 저도 한갑 잔치 안 했어요. 저도 지금 7학년인데 한갑 잔치 안 했고요. 그다음 저 70대 그것도 안 했어요. 70대 그 생일 잔치도 안 했어요. 저는 80대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조금 더 지나면 80대도 아니고 90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뭐냐면 환갑잔치, 칠순잔치, 팔순잔치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때까지 살기 어렵다는 뜻인데 요새는 아이고 저 칠순잔치 하는 사람들도 내가 주위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안 해요. 왜 70밖에 못 사냐? 아이가 최소 80씩 하는 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보면 인구 구조상의 문제라는 거죠. 한국 인구 구조상 모든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한국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 잠이 안 온다고요. 정치하는 분들은 참 정치 잘 하신다고 노력하시지만 이건 왜냐하면 그거에 비해서 인구 정치가 잘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같은데 그 다음에 미국도 그래도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유럽에서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했는데 수십조를 투자했는데도 그때 다운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하셔야 하는데 저는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을 보면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갖고 야 저렇게 정치해서 되겠는가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인가 국민을 사랑하는가 이 저출산을 해결할 문제인가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청소년 이게 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볼 때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당락 그 다음에는 자기의 이해 관계에서만 하지 국민들 전체를 놓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의한다고 한다면 자기 당의 정책도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편협적인 생각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보여. 자기 당략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당체의 예를 들면은 어떤 자기들 편에서 그냥 하다 보니까 국민 편이 아닌 것 같이 생각할 때 나라를 생각하는 입장에 볼 때는 참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인구 구조가 이렇게 이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줄어든다는 얘기 한마디로 젊은 사람 줄어드는 거고 그 다음에 한마디로 고령화 사회 아까 고령화 사회죠. 고령화 사회를 얘기하는데 지금 고령화 사회는 예를 들면 고령화 사회가 7% 인구의 70% 7% 그 100명 중에 7명 했을 때는 고령화 사회고 100명 중에 14% 14명 했을 때 고령 사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10명 중에 20명 됐을 때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이것이 사회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사회복지학 박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많이 강의했어요. 지금도 강의하고 있지만 이런 걸 노인복지를 강의하다고 이런 걸 강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고령화는 7%고 그 다음에 14% 고령화 사회 지금 20% 이상인 게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초고령화 사회 노인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20.3%예요. 그러니까 초고령화 사회예요. 우리나라가 빨리 고령화 빨리 됐어요. 빨리 노인들이 많아. 예, 이런 사회가 그 다음에 초고령화 사회인데 초고령 80세 이상이 아까 5%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빨리 막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2071년도에요. 2071년도에는 48%가 100명 중에 48명이 노인이에요. 100명 중에 48명이 노인이라고요. 그 중에서 노인들 중에서 초고령 80세 이상이 22%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100명 중에 22명이 80세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2071년도에. 완전히 노인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젊은이 노인 애들은 안 나고. 이러니 우리나라가 그럼 노인만 있으면 생산 연령 인구가 있거든요. 생산 연령 인구는 15세에서부터 이 64세까지가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해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거든요. 65세 이상은 일을 못한다. 생산 연령 일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생산력, 근로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게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심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2025년 우리가 지금 현재는 1,051명이에요. 고령 사회가 65세 이상이. 65세 이상이 지금 1,000명. 지금 5,200만 위해서 1,000명이 지금 노인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도 65세 이상.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학자들 입장으로 볼 때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쪼개고 기대 연령도 지금 1972년 70년도에 기대 수명이 62세가 기대 수명이었어요. 1970년대 1925년 지금 84세가 기대 연령이에요. 수명이. 그 다음에 남자는 81.6세, 그 다음에 여성은 87세, 87.3세. 어떻게 됐건 평균은 84세, 85세까지는 지금 평균 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1925년 현재. 그런데 놀랄 게 뭐냐면 1960년, 62년도에는 평균 나이가 90세예요. 90세까지. 그 다음 1972년도에는 91세예요. 야, 이게 가면 갈수록 노인들이 많아서 장수한다는 말이에요. 장수해서 좋긴 좋아요. 좋은데 또 건강 연령이 있고 생활 연령이 있어서 학자적으로 얘기하면 건강 연령은 병원에 안 가는 연령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 연령은 지금 보통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아까 84세라고 했잖아요. 85세? 85세가 지금 평균 나이거든요. 살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건강 연령은 그렇게 안 됩니다. 건강한 것은 장마다 10년 정도밖에 안 돼요. 10년 정도 84세 가면 75세까지만 건강하고 나머지는 다 병원 골골골골하고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게 건강 연령이 높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건강 연령도 나빠. 왜냐면 오랫동안 오래 살지만 건강치 못하다는 거예요. 병원 다니고 못한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 중에서 여기서 이제 사회학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있어요. 합계 출산. 이걸 갖고 지금 텔레비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합계 출산율이 무엇인지 알지 모르겠어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건 뭐냐면 15세에서부터 70세, 59세, 60세까지 보통은 60세까지 얘기하거든요. 15세에서부터 60세까지 가입 연령,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을 가입 연령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입 연령을 근데 결국은 뭐냐면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여성들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남성 낳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가입 연령, 그러니까 일평생 낳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93년도에를 출산율이요 여성 한 명당 1.6명이었어요. 1993년도에. 근데 지금 2024년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0.75예요. 현재 0.75예요.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0.7, 한 명도 안 나요. 3명 여성들이 2명은 나는 거예요. 3명, 그러니까 3집에서 2명밖에 안 돼, 지금. 농촌 가면 허와요. 농촌에는 그냥 텅텅 비어있어요. 자녀도 안 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안 낳는다는 거죠. 딩크족이라고, 딩크족. 결혼하고서 애 안 낳는 딩크족이 생겼어요. 어떻게 합계 출산율을 지금 정부에서 보건사회부에서는 그렇게 발표해요. 우리 2017년에 1.5명, 한 여성이 한 명 정도 낳았는데 지금 2024년에 한 명도 안 난다는 거예요.
0.75명. 3명, 여성 3명이 돼야 예, 2명을 낳을까 말까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여성들이 애를 안 낳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합계 출산율이 몇이냐 매년 막 발표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는 거죠. 출산율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지금 예를 들면은 1970년대 혼인이 30만에서 1년에 30만 결혼하면 출생아가 10만밖에 안 나. 30만 결혼해갖고 1년에 10만밖에 안 난다는 아이를. 2080년, 2020년에는 21만 명이 결혼했어요, 1년에. 근데 출생아는 27만 명. 출생률은 0.8명.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2024년도에는 혼인이 22만 명. 1년에 작년에 22만 명이 결혼했어요. 근데 아이를 낳는 것은 24만 명밖에 안 돼요. 출생률은 지금 거의 0.75. 0.75. 거기에다 또 이혼하는 것이 1년에 9만 명쯤. 1년에 이혼, 요새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지금 1년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 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 1,700명의 지금 커플 매니저는 한 50명 있어요. 제가 관리하는 사람. 그 중에서 한 1,700명 정도 상담 이렇게 신청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와도 결혼 성사가 안 돼. 제가 1년에 내 개인적으로 3팀 내지 4팀을 결혼시키거든요. 내가 잘하는 사람은 1년에 10팀을 결혼시키는 목사님이 있어요. 권사님들이. 이분들은 참 이게 직업이야. 전문적이에요. 참 열심히 노력해요. 밤 10시에 나한테 문자 태워서 교수님 이런 사람 있습니까? 저런 사람 있으니까 막 와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이름만 걸고 커플 매니저 교육시키지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 사람은 시간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근데요 결혼 상담소 잘하는 데는요 한 달에 수입이 1,500만 원에 2,000만 원. 결혼 상담 한 직업이에요. 직업인데 그것은 큰데 가연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두고라든지 이런 데는 큰데 시술을 잘해갖고 뭐 성사율이 2만 명 3명 거기다 그만큼 많이 인포메이션 프로필을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커플 매니저 중매하시는 분이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업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의 조그맣게 하니까 하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것들을 볼 때 하여튼 결혼을 신청 요새는 결혼 안 하는 이유 거기 써놨죠. 결혼 안 하는 이유. 결혼 안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결혼 안 하는 일. 뭐 이유. 실제 뭐예요? 자금 부족. 네? 돈 때문에. 예, 자금이 부족,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돈이 없으면 결혼해서는 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결혼해갖고 알면 탈락나고 돈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를 그냥 베이비 박스라고 해서 목사님을 거기다가 그냥 애를 놓고 도망가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 자금은 내가 조사해 보니까 1명 결혼 양육비가 결혼까지 할 때까지 3억 내지 5억 든대요. 이거 조사했어 우리가. 그러니 애를 거기 뭐 그거 하려고 한다면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뭐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현재 결혼 안 된 이유를 지금 거기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해서 이해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거기 보면 33%라고 하잖아요. 지금 통계 나오는 거니까. 두 번째 필요성을 못 느낀다. 결혼의 필요성을 왜 결혼할 필요가 뭐 있냐? 아이고 제가 아는 사람도요. 제 친구 동생인데 3명 아이가 다 여자아이가 결혼 안 했어. 나이가 지금 60이 넘었어. 3명이 다 결혼 안 했어. 주요. 여자아이가 3명 다 결혼 안 했어. 그래서 야 왜 결혼도 안 해? 아이고 오빠 결혼해 뭐야 그냥 결혼할 필요 그 사람들 요양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결혼할 필요성이 없어 안 느낀대요. 없어도 이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결혼하냐고 그래 나보고. 그래서 야 그 결혼해야 그래도 그 국가의 애국자 아니냐 했어요. 아이고 그 애국자가 따로
이게 나도 이제 노인들 돌보 이게 해보자입니다. 아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혼의 필요성 안 느끼는 사람이 14%예요. 결혼 필요성이 안 느낀대. 결혼의 필요성이 느껴야 결혼하거든요. 내가 중매해보자면요. 어이구 아빠, 엄마, 장로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 다 결혼하라고 했는데 본인은 안 느껴. 그 다음에 매칭 연결 전화번호 주면은 안 가. 안 가. 미팅 신청서에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요. 내가 그렇게 내가 그래서 나는 뭐냐면 결혼 신청서 거기 뒤에 내가 올려놓은 거 있을 거예요. 결혼 신청서 쓰는데 본인이 쓰려고 쓰면 절대 올리지 마. 본인이 자기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안 된다는 안 된다고. 자기가 결혼 안 했다는 나 그렇게 굉장히 많이 봤어. 목사 장로님들이요 막 자기 딸 아들 장가 보내려고 막 올려요. 결국은 나중에는 안 만나. 그 미팅 장소 오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통 문제예요. 세 번째 뭐냐면 상대를 못 만나서 못한다는 14%. 상대가 없다. 결혼하고 싶지만 상대가 맞다. 이게 결혼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저는 가끔 롯데라고 그러죠. 로또 맞는 거라고. 로또 맞는 같이 어려워요. 로또가 쉽지 않잖아요. 그 자기 코드에 맞는 게 키가 작다, 학교가 했다, 그다음에 부모가 어떻다, 그다음에 저 얼굴이 못생기다, 나는 저런 취향이 아니다, 그다음에 학교가 현찰 학교 나왔다, 그다음에 자기 스카이 대학 아이고 그냥 못해도 한 30까지를 요청해요. 30까지.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저기서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다 의사예요. 치과의사고 하나는 내과의사인데 그분이 나한테 부탁한 지가 벌써 3년 넘었는데 내가 아직도 못 시켜줬어요. 조건 스카이 대학 나올 거. 스카이 대학 뭡니까?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올 거. 그다음 믿음이 좋을 거. 믿음이 좋을 거예요. 장로님 이상의 자녀가 그 가족이 될 거. 부모가. 그다음에는 이 얼굴 잘생길 거. 이 남자니까 의사들이니까 얼굴이 이쁠 것. 그 다음에는 그다음 성격이 아주 편할 것. 뭐 조건이 많아.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어갖고 그런 사람 한두 명이에요. 나를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의사, 뭐 교수, 뭐 박사 많아요. 조건이 다 달라요. 그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로또 맞는 것이다. 그런데도 맞춰서 내가 세 팀, 네 팀을 해준다는 건 나도 보통 기술자가 아니죠. 보통 기술자. 저같이 이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많잖아요. 저 밑에 한 50일 커플 매니저, 목사, 장로, 권사들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내가 막 소개하고 연결하고 해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상대를 못 만나 그래도 다행이에요. 하려고 의지가 있으니까. 그다음 네 번째 출산과 양육 부담입니다. 출산하는데 지금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아이 낳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봤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와이프가 아이 낳을 때 가봤어요? 미국 사람은요. 저는 미국 살았는데 미국 사람은 꼭 아이 낳을 때 남편도 오라고 손 붙잡고 있어요. 한국은 그렇게 안 해요. 나도 어리 아이 낳을 때 그냥 사무실에 그냥 아이 낳잖아요. 그냥 신장 거기서 하는데 한국은 그냥 낳는 줄 모르고 나중에 낳다고 하고 고통을 어떻게 알아요? 미국 사람 하니까 손 붙잡고 있어. 아유 와이프가 나를 손 붙잡고 있어. 근데 난 재밌는 거 한번 얘기가 그것도 이제 요즘 얘기인데 재밌는 얘기 뭐냐면 내가 미국 신학대 다녔는데 제가 트리니티 신학교 다녔어요.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에 내가 석사 공부를 했는데 거기 있는 저 같이 공부인데 내 후배 와이프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남편이 없어. 남편이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거예요. 학교. 그럼 누군가 있어야잖아요. 나보고 그 교수님, 목사님이니까 우리 와이프 손 좀 잡고 있어요. 가서 잡고 있었단다.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지요. 아이 낳는 옆에 손 붙잡고 있었다니요. 그 남편 대신 남편도 내 후배고 근데 내가 손 붙잡고 있었어요. 있어야 된대. 그게 미국의 방법이에요. 야, 이제 나는 미국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와이프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들을 같이 동참을 하는 거죠. 야,
그런 걸 보고 우리의 제도하고 미국 제도하고 어떤 생각 부인은 미국은 레디 포스잖아요. 여성 우성이에요. 여성이 먼저요. 차탈 때는 꼭 여성 먼저 하지 남자 먼저 한다. 그게 미국의 의식이거든요.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다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양육과 그다음에 출산의 고통 이런 것들을 그것 때문에 못하겠다는 것이 11%예요. 너무 힘들게 엄마 아빠 또 애를 다 보니까 너무 이 출산이 힘들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뭐냐 행동과 삶의 자유. 그거 결혼 안 해서 너무 자유. 내가 아는 사람도 뭐 결혼할 필요 없대 그냥 여행 다니고. 그래서 결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요새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요 목사님의 자녀인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결혼 안 했는데 왜냐면 강아지 보고 있어요. 강아지로 결혼했대. 딸이 결혼 안 했는데 강아지 맨날 강아지 이 애견도 문제더라고요 이게. 주요. 지금 우리 아파트에 앞에 보면 그냥 그 저녁 그 시간 있어요. 다이저 6시 7시 되면 그냥 개 견주들이 막 그 위에서 있어요. 주요. 그래서 애견학과 교수가 있어요. 제가 애견학과 교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했더니 아이고 그게 정성적인 상태네. 아니 애 안 낳고서 강아지 돌보니 뭐 잘못이냐. 강아지에도 인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요. 차라리 아이를 낳지. 그런 애를 하겠어요? 난 저기 보인드 이게 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걸 보니 열심히 봐요. 그러면 개를 여기다 태워주고 가는 사람들이 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태워줘야 되는데 개를 태우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나 이거 그때 속 터져갖고. 그러니 아이고. 고양이 개. 난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진짜 의식을 바꾸셔야 돼요. 결혼할 수 있는 의식. 그 다음에 뭐냐면 6번째 고용의 불안정. 그러니까 고용 불안정 언제 직장을 할 때 떨어질지 모르겠다는 그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떤 심각한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를 첫째는 지금 금방 여러분 첫째는 개인이 생각해야 돼요. 개인도 생각해야 되고요. 어떻게 이게 결혼을 해야 되는가.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정부에서도 도와줘야 돼요. 정부에서 도와줄 일 얼마나 많아요. 차금 없다니까 돈도 줘야 되고 그다음 아파트도 해줘요. 부영건설에서 그 전에 보니까 1년에 아이를 안 낳는다.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고 나 공부했잖아요. 건설에서 아이를 낳는 그 직원들에게 1억을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이를 낳는 사람이 많이 생겼대. 그 개인이 만들거든. 개인이. 근데 국가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것도 또 개인도 또 저기 준비해야 되고 국가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회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다 크리스찬이니까 교회에서 아이 낳으면 5천만 원 주겠다고 하는 교회 나 못 본 것 같아요. 네? 1억 준대? 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그렇게 좀 해야 돼요. 교회에서라도 1억도 주고 2억도 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해서 하여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여튼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낳기도 말아 잘 키워야 되잖아요. 잘 낳기도 하고 잘 키워야 되는데 낳기만 하고 그냥 나몰라라고 하는 이상한 남자 여자들이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이를 잉태하고 도망가고 별사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적인 교육, 상담, 심리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듭니다. 어떻게 되면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매년 조사해요. 보건사회국제에서 조사하고 우리도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조사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잘 파악해갖고 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신의식, 거기 독신의식이 뭐냐면 독신 혼자 하겠다고 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혼자 하겠다. 2015년에 긍정적 독신을 하겠다는 사람이 39% 있어요. 독신을 하겠다는 사람이 2015년에 30%. 독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이 30%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독신을 하겠다는 사람이 48% 올라갔어요. 독신주의자가 많이 생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독신을 싫다고 하는 것이 그럼 결혼하겠다는 23%.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신주의자가 많이 생겼다는 거지.
예?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죠. 그다음에 완룸, 이게 다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의식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혼자 살겠다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이 더 빨라. 미국보다는 한국이요 원래 미국은 개인주의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개인주의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가족 중심, 미국은 가족 중심이 맞습니다. 가족 중심. 우리나라는 그 개인주의가 미국의 나쁜 것을 배운 것 같다. 나쁜 거 갖고 그 나쁜 것을 배워갖고 개인 혼밥, 혼술, 술도 혼자 먹는 그 있잖아요. 그 TV 뭐 나오더라고요. 혼자 갖고 혼자 잠자고 이렇게 해야 되라고 뭐 집단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는 거죠. 2023년도에는 거기에 보세요. 혼인 건수가 19만이라고 있잖아요. 출생아가 24만 명인데 하여튼 결혼도 늦게도 하고 결혼도 않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해도 어떻게 자녀를 낳겠어요? 그렇죠? 결혼해 그냥 저는 이 재혼도 많이 시키거든요. 재혼도 많이 시키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제가 재혼을 하잖아요. 근데 네. 보면 이혼율이 또 많아졌어요. 난 이혼율에 대해서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거기는 세상 사람들이 이혼하니까 신앙인들도 이혼하더라고요. 퍼센트가 올라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는 게 자살 예방 센터에서 그 자살도 강의하거든요. 진짜 자살 예방 그거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자살하니까 크리스천들이 자살해요. 세상 사람들이 결혼 안 하니까 크리스천들 결혼해요. 세상 사람이 이혼하니까 성직자도 이혼하고 장로도 이혼하고 집사도 이혼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속에 이 크리스천들 같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안 좋은 얘기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결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고 독신주의 생기고 나홀로 살고 이러다 보면 결국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 예? 700년 후에 대한민국 없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땅이 없어진다는 인구가 없어지니까 땅이 없어지고 지금 이거 서서 죽은 거죠. 어떤 일이 생기자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와요. 아까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에게 저기 뭐 혜택을 많이 줘요. 특별권도 주죠. 저기 지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국이 중국 넘어간다고 거의 보고 있어요. 내가 시민안전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은 중국 넘어가라. 이게 공산화돼. 북한하고 중국과 북한이 같이 손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나는 시민단체 운영하니까 자료가 많이 올라와요. 그 다음에 내가 사실 미국에 또 다음 주에 미국 가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미국 사람하고 얘기하고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한국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특별히 한국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결혼 얘기했지만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혼해야 될 이유가 당연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결혼해야 되는 것은 첫째는 뭐냐면 결혼해야 감정적 안정감. 이 첫 번째 감정적으로 감정적 안정감. 결혼에 안정해요. 그다음 두 번째 자녀를 낳잖아요. 결혼해요. 근데 아까 재혼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재혼보다는 초혼을 더 강조를 합니다. 초혼을 해야 그래야 지금 아까 가입 연령이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64세예요. 65세가 넘으면요 자녀를 못 낳는다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300만, 200만 주는 게 있어요. 그것을 65세가 넘으면 안 줘요. 근데 내가 중매해 보니까 64세 정도, 내가 63세하고 61세하고 결혼시켜서 수의사 결혼해서 아이를 낳거든요. 근데 그때 할 확률이 약해. 한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65세 넘어가고 어떤 70세도 나는 사람 있지만 그래서 정부에서는 65세가 넘으면 지원 많이 해줘요. 아예 못 낳아. 정부 정책도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30대 중반 정도의 결혼이 최고 좋습니다. 아이도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 가지 정신 영역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산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35세를 놓고서 얘기하고 아니면 30대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 30대 후반 되면 아이를 조금 안 낳고 날 때는 인공 수정이라고 하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40대 넘으면 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어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 딸이 42인데 시집보내 달라고. 그래서 시집보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딸 아이 낳을 수 있어요? 아니 그 권사님 일반적인 못 들어와서 43세인데 아이를 100% 다 난다고 예상합니까? 내가 경험해 보면 10% 나요. 아이 낳을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 깜짝 놀더라. 아이고 교수님은 어떻게 빨리 시집도 어떻게 빨리 해달라고 막 사정사정하고 밥 사준다고 하고 저는 밥 사준다는 사람 많아요 지금. 자기 자식 결혼시켜달라고 막 일주일에 2-3명 있어요. 밥 사주려고 사정사정하고. 이거 볼 때 참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 그리고 못 느껴요. 그냥 아유 자기를 몰랄 때 43살인데 시집 아이 날 줄 알았대. 자기 딸이. 그 퍼센트 10%. 그 노력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 경제적인 안정감, 결혼의 경제적인 안정감이에요. 그 사회적인 가치가 되십니다. 결혼 안 하면요, 결혼 안 하면 애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나이 먹어도요. 결혼 안 하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결혼을 해서 자녀 나이는 자녀 나이는 두세지만 결혼 안 하면요, 그것은 그분은 아직도 어린 사람이에요. 결혼해야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성인식이라는 게 있어서 20세가 돼 성인식이거든요. 성인식이면 그때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회적인 가치가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차이가 분명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장 기회, 결혼에 성장하거든요. 신체적인 성장, 정신적인 성장합니다. 여섯 번째는 삶의 목표를 세워 있어요. 결혼하면요 부부간에 결정을 하잖아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에 비해서 선교사대 신학교 1학년 때 선교사대 되게 들어가는데 결혼했는데 선교사를 포기했어요. 부인이 못 가게니까. 그래서 공동 목표가 달렸잖아요. 그다음 목사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신학생도 오래 가르쳤는데 신학생 보면 신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결혼해서 여성이 목회를 안겠다고 하면 목회 안 해요. 그것 때문에 갈라지고 싸우고 막 그렇게 돼요. 결혼했는데 이혼을 하고 있어요. 목회 못하게. 수많은 사람은 한 30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별 사람 다 만났어요. 제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후배들도 있고. 어쨌든 이게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면은, 그 다음에 전환점이 되게 인생의 둘이 목표가 같으니까 전환점이 선교사 되겠다든지 아니면 사업가 되겠다든지 뭐 하겠다 되겠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보면 사랑의 연장. 결혼의 개인적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하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 혼자 해결하는 것보다 같이 해결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성장은 늘 결혼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만약에 결혼해서 결혼이 인생이 무덤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못 결혼하는 거예요. 잘못 결혼. 그래서 저는 뒤에 이제 설명하는데 오늘 시간을 다음 기회에 하고요. 결혼해서 안 될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아니면 안 돼요. 저는 보통 4번 만나면 결혼을 결정하더라고요. 4번 만나는데 보통 3개월 걸려요. 3개월.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빨라요. 어떻게 성격을 어떻게 알고, 신체적으로 예정을, 남자가, 여자가 신체에 문제가 있고, 유전병이 있나 뭐 어떻게 알아요? 이 얘기 안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유전적으로 간질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정신병이라든지, 정신병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전이거든. 이상 성격자들 이런 것들을 제가 분석해줘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이상 상담, 이상 성격 시 이런 것들을 분석해주는 그걸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나 결혼하면 안 돼, 사실. 결혼해갖고 인생이 망친 사람도 있어요. 못된 남자 만나서 막 의도보다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부인이. 거꾸로 이 못된 여자 만나고 여자가 바람나고 여자가 막 도망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 하나님 주신 좋은 짝.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땅에 생육하고 걸려 생육하라고 하는 것은 그루고 성장한다는 얘기거든요. 성장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성장해야지.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성장 안 되잖아요. 그냥 뭐 결혼 안 했는데 애 안 되잖아요. 성장하고 그다음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결혼해야죠. 근데 재혼하는 사람들 자녀는 안 나는 거죠. 아 지금 내가 72살 먹었는데 아이 낳는 사람 찾아달래요. 82살인데 아이 낳는 사람 찾아달래 나보고. 성교수 그 전문가를 찾아달래. 그러면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몇 살 정도 원해요? 하여튼 당신이 알아서 싶대. 그럼 몇 살이에요? 최소한도 보통 35세부터 43세, 45세까지. 그래서 45세하고 83세하고 몇 살 차이예요? 나이가 좀 재밌는 말씀이에요. 아 그런 사람 아니면 소개해 주는 이력서까지 다 보내서 사진다. 자기 사진으로. 아유 주여. 아니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 여러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수시를 하다 보니까 요구 사항이 너무 그냥 보통 옛날 결혼도요.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정치인들도 일반 상식이 있어요, 그렇죠? 일반적 상식이 있어요. 법인 제가 미국에서 법하고 본 거예요. 내가 미국 법무사 공부를 해서 법무사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 좀 알잖아요. 그러면 법도 일반 상식이 있어요. 지금 그 국회 뭐 한 사람들 법을 한 사람들이 많은데 상식이 없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일반 상식이 일반. 법을 죄를 지면 감옥에 가야죠, 그렇죠? 법에 의해서 안 가네. 나는 내가 법 이거 핑계 저거 핑계 핑계대고. 이 결혼도 맞아요. 결혼도 정상적인 게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결혼해야지 비정상적인 결혼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의식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신체적으로요. 미안한데 결혼을 해갖고 내가 80대 갖고서 그 아이를 낳겠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또 뭐냐면 둘이 맞아야 하잖아요. 부인도 맞아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런 분석을 해보니까 성적인 것도 맞아요. 성적, 섹슈얼도 맞아요. 그다음에 멘탈 헬스도 맞아요. 정신과 육체적인 것들이 같이 맞아야 되고 하나만 맞으면 안 돼요. 내가 앞으로 그런 수업 시간에 내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맞는지, 왜 맞아야 되는지 그 상담을 제가 상담을 거의 한 30년 넘었어요. 30-40년 있었어요. 제가 생명의 전화 상담실에서 내가 교육을 받았어요. 생명의 전화에서요. 내가 2기에 교육받아갖고 내가 대학이라든지 상담실도 운영하고 막 그랬어요. 지금도 상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상담 하다 보니 결혼 상담도 많이 얘기 되죠. 하여튼 이런 거 있다 보니까 이게 결혼해야 될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거 기회를 있을 때 제가 나중에 기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드릴 거고 어쨌든 오늘 첫 시간이니까 글쎄 언제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짧게라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일단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증을 안 받으려면 그냥 조금씩 끝나고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하여튼 바라기로 하나 거기 내가 그 중고 쪽에서 그 커플 매니저 있죠. 신청서 결혼 성당 신청서 있죠. 4페이지. 네? 그거 다 쓰시기 바랍니다. 나는 바라기로 하나 그런데 종민이 있는데 다들 결혼 상담 커플 매니저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파트타임 됐던 풀타임 됐던 파트타임은 가끔마다 심심한 데 해놓고 풀타임은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해도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다 보면 좀 성과가 있고 너무 고마워요. 지금도요. 제가 저는 제 담임 목사님을 내가 중매해갖고 68세하고 66세하고 결혼시켜갖고 거의 한 15년 동안 이렇게 하셨다가 담임 목사님 초청하셨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 결혼을 중매해서 한 사람이에요. 내가
전도사 때 하여튼 그 만났는데 어떻게 했는데 지금도 그 사모님 살아계셨네. 사모님이 선 목사 때문에 내가 좋은 남편 만났다. 지금도 그래. 근데 하늘나라 가셨어요. 몇 년 전에.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분 만나면 일평생 밥 사주나. 내가 밥 저것도 그 수고비도 안 받았어. 나는 그냥 일평생 밥 사준다는 사람이 많아 지금. 준비해서 결혼시키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아이고 선교사 때문에 내가 우리 아들 결혼시켰다고 그냥 너무 지금도 저랑 그래서 선교사 언제 올 거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그러니까 일평생 밥 사줄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제가 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저같이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해도 행복해. 좋은 일 해도 좋은 일. 그래서 이거 결혼 신청서 이걸 원래 자격은 여러분 아직 없어요. 예비 자격, 결혼 상담 내 예비 자격. 요걸 주위 사람들에게 써서 저한테 카톡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칭을 해드리겠어요. 하여튼 뭐 앞으로 할 일들이 거기 막 쓴 게 굉장히 많아. 이거 뭐 몇십 년 했던 걸 뭐 한 시간 되겠어요? 하여튼 반갑고요. 하나님의 뜻은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우리 결혼하고 우리도 해야 될 뿐만 남을 매칭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 우리는 내가 그래서 결혼의 상담사를 그러면 결혼 선교사라고 해요. 선교. 여러분 나 선교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는 일들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끝날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짧은 시간에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경험담을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왔지만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나누날로 일들을 같이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저희들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언기총을 날로 아버지 번영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또 번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일을 수고하신 정진희 목사님에게 은혜와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